폴리스들이 쭉 이제 독자적 정치를 가지고 있다가 알렉산드로스가 일어나서 이 폴리스들을 다 정치 체제를 다 뺐고 뭐 독자적으로 이렇게 뭐 사는 건 놔두지만 어쨌든 알렉산드로스가 여러 도시에서 이제 병사들을 뭐 모집을 해가지고 한 3만 명이 넘는 병사를 데리고 동방 원정을 하죠. 그래서 페르시아를 점령을 하고 멀리 인도, 그다음에 뭐 박트리아라고 부르는 오늘날의 뭐 사마르칸트 뭐 이쪽까지 가죠. 그래서 인도를 거쳐서 인도스강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페르시아의 수사까지 와서 여기서 죽죠. 대략 한 3년 정도의 원정을 거쳐서 대단한 원정을 합니다. 예, 유럽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 그리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인도까지 점령을 했던 거의 뭐 19세기까지는 뭐 거의 유일무이한 인물이니까 그래서 대제란 이름까지 부르죠. 그래서 이런 알렉산드로스의 업적을 아주 추앙을 하죠. 그리고 또 알렉산드로스의 모자이크가 남아 있어요. 우리 폼페이의 어느 귀족의 마당에 이렇게 모자이크가 남아 있는 건데 이거를 뜯어가지고 지금 박물관에 있습니다. 아플리 박물관에 교과서에도 실려 있죠. 젊은이의 얼굴이어서 아주 사랑한 인물이 되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이후에 대부분의 땅은 원래 사람들로 돌아갑니다. 특히 페르시아 지역은 원래 페르시아 사람들한테는 돌아가고 여기 지중해 동부에는 알렉산드로스의 부하들이 제국을 만들어서 유지하게 되죠. 이집트에는 프톨레마우스가 있고 또 그리스 쪽에는 안티고노스라는 사람이 있고 뭐 셀루코스가 페르시아를 이제 점령을 했는데 뭐 이거는 거의 뭐 오래지 않아서 원래 페르시아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여기 소그디아나라는 데가 있죠. 이곳에 간다라 미술이라는 것이 남겨져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오늘날 석굴암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빌어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것, 이게 전형적인 헬라스의 문화거든요. 이것이 이제 불교에도 적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헬라스의 문화가 남겨져서 불교에 남게 되는 거고, 또 헬라스 사용권이라는 게 확대가 됩니다. 그 전에 헬라스라고 하면 오늘의 그리스와 이오니아 지방, 그다음에 이탈리아 안보의 일부였는데 지금의 레반트 지역과 이집트에는 헬라스 사용권이 아니었는데 이 알렉산드로스로 인해서 헬라어 사용권이 대폭 확대되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사용권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 문화가, 헬라 문화가 이집트까지, 그다음에 레반트 지역까지 확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배층들은 이런 헬라어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는 겁니다. 교양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에 교양어가 프랑스어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헬라어가 아주 중요한 교양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독하게 하는데 절대적 공헌을 한 게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같은 내용을 세 개 문자로 이렇게 기록한 게 로제타 스톤인데 거기에 맨 아래층에는 헬라 문자였었고 중간에는 그 당시에 프톨레마우스 왕조의 민중들이 쓰던 민중 문자가 있고, 그다음에 신성 문자, 그러니까 피라미드나 그 왕의 무덤, 파라오의 무덤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벽화 같은 것들로 했던 신성 문자가 같은 모양으로 써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해석하고 그다음에 민중 문자를 해석하고, 민중 문자가 이게 콥트어 같은 거예요. 콥트인들이 썼던 콥트어,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무덤에 있었던 신성 문자, 우리 뭐 상형 문자라고도 하죠. 뭐 그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집트의 문명이 뭐 기원전 2700년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파라오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건데, 그것도 계기가 된 것도 이 이집트 지역의 헬라어 문자가 통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이 또 끊기네. 자, 통용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건물들이 있죠. 7개의 아주 깜짝 놀랄만한 건축물들. 이거 보면 올림피아에 제우스 신상이 있었고,
아마 아르테미스 여신, 요거는 에베소스에 있었고, 마우솔레움은 할리카르나스스에 있었고, 로도스의 청동상에 있었고, 알렉산드리아에 붕대가 있었고,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가 있었고, 바빌론에 공중정화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공중정화를 뺀 나머지 5개는 바로 이 헬레니즘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헬레니즘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이때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가 있었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세우려면 경제적 잉여 자원이 많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세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당시 헬레니즘 시대에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줄 수 있었던 거고, 또 당시에는 또 도서관 문화가 있었죠. 흔히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 문화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알렉산드리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알렉산드리아의 이 도서관의 기본 체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다고 하는 이케리온에 원래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여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드로스의 그 가정교사였잖아요. 그래서 한 3년을 했기 때문에 교육비를 꽤 많이 받았나 봐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 학원에 도서관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도서관이 운영이 되다가 나중에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그걸 통째로 가져다가 자기 도서관 책을 만들고 도서관을 운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학자들 연구하고, 그리고 이런 그 도서관에 있던 책들과 뭐 학자들 때문에 헬라어 사원권이 쭉 그 지역의 동부 지중해에 다 퍼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여기에 헬라어가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헬라어가 또 결정적으로 신약 성서의 주요 언어가 되죠. 그럼으로써 그 신약 성서에 담긴 어떤 문화가 헬라 문화로 많이 들어가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언어라는 건 사실 문화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니까. 그러고 나서 이 헬레니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은 로마가 동부 지중해로 영역을 넓힌 이후가 되겠죠. 예, 이탈리아 반도 시작한 로마가 점차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무미우스가 코리토스를 점령을 해요. 그리고 술라라는 사람은 아테네를 최초로 점령한 사람이 술라거든요. 술라. 그다음에 폼페이우스는 동부 지중해 해적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동부 지중해를 점령을 해가지고 유대 지방도 폼페이우스가 최초로 점령을 하죠. 그러면서 이 동부 지중해에 있었던 많은 문화들을 로마로 가져가고, 또 이 헬라 문화, 이거를 로마의 또 지배층의 언어로 또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로마의 땅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로마가 오랜 세월 지나서 395년이 되면 동서로마로 분열이 되거든요. 이 분열이 된 가장 큰, 이렇게 둘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이 파란색 지역은 헬라 문화 사용권이고요, 빨간색 지역은 라틴어 사용권입니다. 이렇게 딱 나눠졌던 거예요. 그 언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동방과 서방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었다. 그래서 이 동방과 서방으로 나눠진 이후에 서로마는 그로부터 거의 뭐 한 80년 정도 지나서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서로마는 왜 그렇게 쉽게 멸망을 했느냐? 동로마는 그로부터 1000년이나 더 갔는데, 이렇게 보면 이 경제적 어떤 차이가 서로마와 동로마의 결정적 그 문명의 영속성에 큰 역할을 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서로마는 멸망을 하고 동로마 제국은 이렇게 좀 확장을 하죠. 그때가 유스티니아누스 때, 6세기경에 유스티니아누스가 이렇게 확장을 해서 보통 이제 이 제국을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역사가들이 이제 부르죠. 네, 콘스탄티노플에 수도를 둔 요 제국이 쭉 꽤 영토를 크게 하고, 요게 한 6세기, 7세기까지는 이제 괜찮은 꽤 영역이 큰 화려한 동로마 제국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8세기, 9세기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냐면 중동 지방, 아랍 지방에 이슬람이 생기죠. 그 이슬람이 생기면서부터 여기 예루살렘, 안티오크 뭐 이런 데를 점차적으로 이슬람한테 뺏겨요.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죠. 나중이 되면 콘스탄티노플가 아주 작은 도시 영역으로 줄어들다가 1453년이 되면 메흐메드 2세라고 하는 오스만 제국의 황제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때까지가 이제 이렇게 동부지중해 점차적으로 줄어들다가 요 지역의 패권자가 누가 되냐면 오스만이라고 하는 투르크의 일파인 오스만이 시작한 나라가 오스만 제국이에요. 그래서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흔히 부르죠. 이 오스만 투르크가 점차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15세기부터 17세기, 18세기까지는 이 지역이 가장 중요한 패권자가 되죠. 이 전체가 오스만 제국 영역이 됩니다. 거기에 오늘의 역사인 그리스와 터키 서해안 이 헬라스 지방은 그냥 오스만 제국의 아주 일부 땅으로서 유지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기본적으로 이 관용의 나라였어요.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문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뭐 제국은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여러 왕들이 있는 게 제국이잖아요. 그러면 그 왕들이 독자적인 어떤 세력을 구축하는 게 사실은 제국이거든요. 그러면 언어와 뭐 종교 뭐 이런 것들은 각자 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황제한테 세금만 잘 내면 모든 것이 용인이 되는 이런 체제가 오스만 제국의 기본적인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종교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의 그리스 공화국은 그리스 정교라고 하는 종교가 거의 95%예요. 그리스 국민들의.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를 지금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치냐, 이거 우리가 좀 간단하게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세기, 4세기경에 이런 초기 기독교의 5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 로마를 빼고는 대부분 동부 지중해에 있죠. 그러니까 헬라어 사용권 쪽에 대부분 이런 교회들이 쭉 있다가 나중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자기네로 받아들이면서 뭔가 통일된 어떤 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확립된 게 삼위일체 교리였던 거고, 그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교파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 떨어져 나간 대표적인 데가 이집트의 뭐 콥트교, 그 다음에 뭐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그다음에 뭐 시리아 정교회, 그다음에 마름파 교회, 뭐 이런 것들이 로마 제국에서는 떨어져 나가서 독자적인 세력들을 조금 이제 만들어가고, 그 가운데서 삼위일체 이야기에 또 좀 헷갈렸던 게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존재예요. 과연 어머니 마리아는 인간을 낳은 어머니냐, 신의 어머니냐, 이렇게 또 논쟁이 벌어져서 결론은 뭐냐면 신의 어머니다라고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교리는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리아는 아주 순천한 것으로 이렇게 교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그 모자이크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고 그 좌우에 황제와 주교입니다. 오른쪽에 성을 들고 있는 사람이 황제고 좌측에 교회를 들고 있는 사람이 주교죠. 주교, 양쪽 축에서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이거를 나는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네스토리우스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또 동쪽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이 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죠. 형성이 됩니다. 흔히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동방정교라고 흔히 부르는 그런 정교회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뭐 동쪽으로 전달하고, 네스토리우스는 한 사람은 나는 그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라는 걸 인정 못하겠다라고 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 쪽으로 포교를 확대를 하고, 그것이 중국에까지 전해져서 경교라는 이름으로 당나라까지도 왔었다. 이게 여기 중국 시안에 가면 뭐 비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박물관이에요. 여기에 보면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고 하는 비문이 있는데, 이 대진국이 로마라는 이야기고 경교는 이 네스토리우스 교고요. 그것이 중국에 전파된 네스토리우스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러면서 이 기독교는 여러 가지 종파로 막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로마 제국 교회, 콘스탄티누스가 확립한 로마 제국 교회가 있고, 그 사이부터 계속 아르메니아 사도교회가 떨어져 나가고, 또 네스토리우스 교가 나가고, 또 시리아 정교가 나가고, 계속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 나중에 카톨릭이 또 분리가 되고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 이 그리스 정교회에서도 또 중요한 게 이 신의 모습의 형상화의 논쟁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율신 사상에 빼놓을 수 없는 논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답인지는 뭐 각자 교리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인데, 과연 어떤 게 옳은 것이냐 한번 보시죠. 원래 그 신의 모습을 형상화시킨 것, 인간의 모습을 빌어서 형상화시킨 게 그리스 사람들이거든요. 헬라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우스 상이라든지 아폴론 상이라든지 아테나 여신상이라든지 이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모셨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이 기독교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서가 헬라어로 써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신상을 만드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신상, 그다음에 마리아 형상, 그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의, 그냥 제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 다 성인들이란 말이에요. 성인들의 형상,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문화가 당시에 6세기, 7세기, 8세기에 동로마 지역에 아주 만연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연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유대교의 기본적인 사상이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라는 건 유대교도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이게 충돌을 하죠. 과연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게 옳은 것이냐, 안 만드는 게 옳은 것이냐. 더군다나 이게 당시 6세기, 7세기, 8세기에는 이런 형상을 만드는 게 막 과열이 돼가지고 사제들이 이런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팔아요. 교회에서 막 팔고, 시장판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걸 가지고 교회가 돈을 벌고 뭐 이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오 3세라고 하는 동로마 형제가 8세기에 신상 파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상을 전부 없애버려라, 그림도 없애라, 우리는 그 신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이런 걸 운동을 막 합니다. 그게 성상 파괴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로마 제국에는 신상을 다 파괴했는데, 그럼 당시에 서로마의 그 로마 교황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포교를 위해서도 그걸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이런 십자가에 예수 고난을 맞는 모습이라든지 마리아 형상이라든지 베드로와 여러 그 성인들의 형상을 만들잖아요. 교회에도 이런 조각품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게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로마 지역에서는 이런 신상들을 다 파괴하는 걸로 갔는데, 그 영향을 이 파괴하는데 영향을 준 게 또 당시에 새로 탄생한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에서도 계속 비난을 하는 거죠. 아니, 유대교의 일신사상을 받아들인 당신네들은 왜 이렇게 형상을 만드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맞네, 이래서 다 파괴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좀 형상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타협이 된 게 여기 이콘이라고 하는, 여기 예수의 후광이 들어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자이크 그림, 요거까지만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세기 이후에는 동로마 제국의 요 이콘 그림은 이제 남겨져 있죠. 여기 소피아 성당에는 요 그림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이슬람의 아라베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이슬람인들은 절대 형상이나 그림이나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안 하는 거죠. 이슬람이 가장 강력한 걸 하고 있는 거죠. 동로마 지역에 있을 때는 당연히 동방정교 체제가 딱 있었겠죠.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이슬람이 이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이 동방정교를 추종하는 믿는 사람들은 아마 소수가 됐겠죠. 그리고 이슬람이 함께 사는 이런 체제. 그러니까 이 오스만 투르크의 영역 내에서는 이슬람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선택권을 줬죠.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고 단지 병역만 있는 이런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유리하죠. 한 10%의 인도세를 안 내도 되는. 그러니까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또 지배층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강제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말하자면 기독교를 믿는, 이 동방정교를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소아시아 지역이나 뭐 아테네나 이런 스파르타 지역에 여전히 하나의 그룹으로 뭉쳐서 살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의 우리 한국처럼 뭐 여기는 이 집에는 불교 신자가 살고 저 집에는 기독교 신자가 살고 저 집에는 카톨릭 신자가 살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마을 전체가 기독교인 마을, 이쪽 마을은 이슬람 마을, 저쪽 마을은 뭐 불교 마을, 저쪽 마을은 뭐 미트라교 마을, 이렇게
되는 거죠. 저쪽 마을은 조로아스트교 마을 이렇게 사실 마을 단위로 종교가 유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다 모태신앙이에요. 누구나 태어나면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이슬람이고 나는 조로아스터인이고 나는 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쭉 이어져 오죠. 자,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뭐 그리스의 섬들, 뭐 키프로스나 뭐 여기 크레타나 여기 그 배가 지나가는 백길에는 베네치아가 점령한 경우도 있었어요. 베네치아 사람들은 여기 이제 이 베네치아 본국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사이에 그 항로를 자기네 그 상업에 권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항로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어떤 패권 지역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지역에 여행을 가보면 베네치아가 만든 성들이 꽤 많습니다. 예, 크레타에 가도 있고, 뭐 키프로스에 가도 베네치아가 만든 성이 있고, 여기 아테네는 없지만 아테네 밑에 여러 도시대에 가보면 여기 나프플리온이라는 데도 있는데 나폴레온에도 그 베네치아의 성체가 있고 베네치아가 만든 성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있죠? 여기 베네치아가 여기 한 15세기 뭐 12세기 13세기부터 한 15세기 16세기까지는 거의 베네치아가 이쪽에 아주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동로마가 계속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을 때 오스만이 아직 패권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베네치아의 권역이 이렇게 있었다.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이 파르테논 신전이 베네치아군이 쏜 대포에서 파괴된 사건이 있었죠. 이 파르테논은 꽤 운이 좋았어요. 다른 신전들은 막 파괴돼 가지고 없어졌는데 뭐 기둥을 뜯어다가 뭐 모스크도 짓고 그다음에 뭐 집도 짓고 했는데 요 파르테논 신전은 동로마 제국에서 교회로 쓰였어요. 마리아 교회였던 거예요. 꽤 괜찮으니까 공간이 나오니까 마리아 교회로 쭉 쓰여서 온전하게 보존되었고 오스만인들도 이걸 파괴하지 않았거든요. 쭉 이어오다가 요 17세기에 오스만 투르크군이 여기를 탄약 창고로 썼어요. 보급품 창고로 썼었는데 그거를 알고 여기를 쳐들어왔던 베네치아군이 바닷가에서 여기한테 대포를 쏴가지고 여기 남쪽에서 이제 신전은 동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대포를 쏴가지고 여기 남쪽 쪽 기둥과 북쪽 기둥이 대부분 날아갔죠. 그리고 지붕이 사라졌고 지금은 그걸 계속 복원 중이거든요. 그 파편을 주워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복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꽤 많이 남아있죠. 이 정도면. 자,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19세기에 오면 이제 뭔가 시대가 바뀝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아주 힘을 다 잃었고요. 당시에 유럽의 병자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제대로 통치가 잘 안 되는. 그래서 발칸반도에 있는 영토를 점차적으로 잃고 있는 시대였고, 그다음에 이집트는 또 영국에서 뺏기고, 그다음에 레반트 지역은 프랑스에 뺏기고, 뭐 점차적으로 영토가 축소되고 있는 그 시점에 그리스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독립을 하게 되는데 1830년경에 독립왕국으로 처음 시작을 하죠. 그때 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바이런이라는 영국의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독립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영국의 많은 사람,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스의 독립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 간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좀 유럽 문화를 공부한 사람은 그리스가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이교도가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교도를 몰아야 된다고 하는 종교적 사명감 이런 것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스 그 독립전쟁에 가담을 했고 그 중에 유명한 인물이 바이런이에요. 근데 바이런이 와가지고 좀 그 독립전쟁에 좀 참여했다가 뭐 열병에 걸려 죽었다고 하죠. 바이런이 죽었던 도시도 있어요. 자, 그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여기 1830년경에 이 파란색 지역을 중심으로 왕국이 만들어졌고 점차적으로 영토를 넓혀갑니다. 1881년에 가면 데살리도 되고 또 1913년 되면 마케도니아까지 영역을 넓히죠. 다 영국, 프랑스 이쪽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력을 넓히고
이 당시에 왕국이잖아요. 그 왕은 누구였냐면 독일의 귀족이었어요. 오토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앉혀가지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여전히 왕이라고 하는 체제가 유리하니까 구심점 역할에서 왕정을 만들어서 여기 1919년 이때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2차 대전, 1차 대전이죠. 1차 대전 전까지 이렇게 왔던 거고, 1차 대전이 결과 사실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에 이제 패전국이 되죠. 오스만 투르크하고 독일, 오스트리아가 한 편이 되고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가 한 편이 돼가지고 일어났던 게 1차 대전이잖아요.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 패전국에 대한 어떤 전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이제 쪼개지죠. 오스만 투르크가 엄청나게 넓은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부터 이 지중해 동부 그다음에 발칸반도까지 오스만 투르크 땅이었는데 발칸반도는 거의 1차 대전 전에 이미 잃어버렸고 1차 대전이 일어난 이유도 발칸반도의 오스만 투르크의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걸 가지고 러시아와 프랑스와 영국이 서로 다툰 거죠. 독일이 다퉜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1차 대전에서 또 투르크는 독일 편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 여기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또 위에 조지아라고 하는 곳을 원래 다 투르크의 땅이었는데 이곳을 러시아가 차지하고 러시아가 점차 북방에서 남하를 하니까 러시아의 상대편을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독일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독일과 함께 하다 보니까 여기 패전국이 되었고 이 패전이 되니까 1919년에 이 패전국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를 나눠먹게 한 겁니다. 각 제국들이 프랑스 땅,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리스, 뭐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이 조금씩 나눠 먹자라고 이렇게 협정을 맺어가지고 하죠. 그래서 시리아는 프랑스가, 뭐 이라크와 요르단은 영국이,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여기 영국이, 또 키프로스는 또 영국이 식민지로 만들고, 또 그리스도 나름대로 영토를 많이 확보합니다. 이렇게 서로 나눠 먹기를 하자라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했을 시점에 여기에 이 터키에는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아타투르크라고 하는 케말 파샤라고 하는 사람이 군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나라 조국이 이렇게 서구 열강에 찢어발기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여러 싸움을 합니다. 그때 벌어졌던 일이 그리스 터키 전쟁입니다. 자, 그리스가 오늘날의 스미르나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에 또 거점을 두고 꽤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더 많은 땅을 차지하라는 욕심에 내륙으로 그리스가 공격을 합니다. 요 지도에 보면 파란색 화살표가 그리스가 내륙을 공격하는 거죠. 내륙 공격해가지고 쭉 들어가서 처음에는 꽤 괜찮았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앙카라 근처까지 갔다가 사카리아에서 1921년 8월 그래서 여기서 패합니다. 그 아타투르크한테 패해가지고 그리스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 협정이 벌어집니다. 오늘날의 터키, 그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었던 그리스 영토는 전부 내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발생한 것이 바로 민족주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게 그 혈통 중심의 민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교 중심의 민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 오스만 투르크에는 각 종교, 각 혈통 어느 것이든지 그 영내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었는데 민족주의가 대두하면서 자기 영내에 살던 어떤 종교인들 그 다음에 뭐 문화가 다른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핍박하는 어떤 문화가 생긴 사실은 민족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대전이 끝나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기 시작했죠. 특히 예를 들어서 이슬람 지역에 살던 그리스인은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기독교 지역에 살던 이슬람인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 이 민족주의로 인한 종교별 강제 이동입니다. 여기 화살표에서 보시면 뭐 여기 아나톨리아에 살던 그리스인들이 85만 명이 그리스로 이동을 하게 한 100여만 명 이동을 했다 그래요. 이동을 하고 또 여기 발칸반도에 살던 특히 그리스상에 살던 많은 이슬람인들이
터키 이동하고, 여기 한 50만 명이 또 이동을 했다. 서로 인구 교환을 했다는 거죠. 이 교환한다는 것은 자기 갖고 있던 재산을 다 버리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경이 형성된 순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버리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살던 사람들은 전부, 기독교인들은 전부 그리스로 가고, 그리스에 살던 무슬림들은 전부 터키로 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터키 영웅 있잖아요. 무스타파 케말. 이 사람도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 지금 오늘날의 그리스의 데살로니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탄생한 무슬림인데, 나중에 전쟁의 결과는 결국은 자기 고향은 그리스 땅이 돼버린 거고, 터키를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그 아픈 역사가 그러니까 여기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많이 탄생을 했고요. 그 중에 역사에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르메니아인이 많이 학살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50만 명이었다는 설도 있고 100만 명이었다는 설도 있는데, 그 아르메니아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르메니아는 기독교인이거든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 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인데, 그 아르메니아인들도 오늘날의 그 터키의 동부의 그 산악지대에 많이 흩어져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거의 뭐 2000년 가까이 아르메니아 살다가 1차 대전 그 말기에 이 아르메니아의 북쪽에 살던 아르메니아인들이 그 러시아를 도와주었던 거예요. 그 북쪽의 아르메니아 지역은 러시아의 영토였기 때문에 당연히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터키 입장에서는 이 아르메니아인들이 러시아에 뭐 내통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유로 터키 땅에 살던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을 살해하고 내지는 추방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르메니아인들이 오늘날의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땅으로 이주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시리아로도 이주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이쪽 영토를 보면 되게 좀 이상하게 여전히 있습니다. 민족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다. 그러다 보니까 이 1923년, 24년도에 협정에서 국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빨간 라인에 국경이 그어졌어요. 그리스와 터키가. 그러니까 이 터키 쪽에 있던 그리스 사람들 살던 영토를 다 내놓고, 그 대신 바다는 그리스 땅이다, 바다의 섬들은 전부 그리스 땅이다, 이렇게 경계를 한 거예요. 그러면 터키는 왜 이걸 인정을 했냐면, 오늘날의 이스탄불, 그러니까 유럽의 땅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일부의 유럽의 땅을 남겨놓고 그 대신 바다에 있는 섬들은 그리스 땅으로 하자, 이렇게 협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국경이 이상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터키는 바다로 나갈 수가 없고요. 또 그리스는 바다를 지켜야 됩니다. 그 터키 입장에서 보면 저기 보드름 이런 데서 보면 멀리 한 1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섬이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저기 그리스 땅이에요. 그러니까 터키와 그리스 간에 교류가 없어요. 바다에 물론 배도 별로 없지만 이 국경이 거기에서 그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해요. 물론 서로 사이가 좋다 그러면 뭐 국경과 상관없이 뭐 이동과 뭐 서로 교육 뭐 많이 하고 좋겠지만, 두 나라가 거의 100년간 과거의 전쟁과 그다음에 종교적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서로 알력을 겪고 있어서 참 불행한 시절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100년째. 그러니까 그리스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터키와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이웃나라랑 사이좋게 지내가지고 서로 교육을 많이 하면 잘 살 수 있거든요.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고. 근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그리스는 오로지 서쪽만 보고 있는 거죠. 서쪽에 잘 사는 프랑스와 독일만 보지, 이 동쪽에 아주 가까운 터키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도 일본과 중국과 서로 사이가 나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뭘 정치적으로야 뭐 여러 가지 알력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늘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는 거,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막상 이 여행을 가보면 그리스와 터키 간의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 봅니다. 그 종교적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